네, 이번 10월 달 우리 몽양평화대학 강의는 전 통일부 장관을 지내신 정세현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되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정세현 장관께서는 이 우리나라 통일 정책의 실무 방향 그리고 학술적인 측면에서 지금 계시는 분 중에 가장 이제 원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일연구원장을 역임하시고 통일부 장관을 또 지내시고 그리고 이 원광대학 총장을 또 지내시고 또 직전에 그 민주평통 대통령이 그 위원장으로 있는 민주평통 수석 부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통일 문제에 관해서 남북 문제에 관해서 많은 뭐 TV라든가 언론에 많은 정보가 있지만은 그 정보를 듣다 보면 정말 그 이해하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렵고 국민들을 불안하게만 하는 도대체 이 어느 나라 입장에서 저런 해설을 하는가 하는 이런 또 좀 아쉬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가 이번 그 모신 그 정세현 전 장관께서는 우리 민족 이 한반도 입장에서 이 남북 관계에 대한 이 가장 합리적인 이해를 그 해주시는 그런 그 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 남북 관계 통일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도 그런 그 전망을 저는 그 TV에 나오실 때나 여러 가지에서 많이 듣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아마 이런 그 좋은 말씀이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몽양 여운형 선생 기념 사업에서 저를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장영달 회장님께서 저를 초청하실 때 나는 여운형 선생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뭐 갈 수 없다 그랬더니 뭐 나중에 직전에 제가 몽양 여운형 선생에 대해서는 사전에 뭐 다 브리핑을 해드리겠다고 그러더니 오기 직전까지도 그런 건 없었어요. 제가 독학으로 몽양 여운형 선생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평가가 있죠. 아주 평가들이 충돌하는 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몽양 여운형 선생은 해방 전후 시기에 있어서 대표적인 민족주의자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민족주의자 중에도 이제 아주 그 이 민족주의를 하나의 그 방편으로 채택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지만 뭐 제가 보기에 몽양 선생은 민족주의가 그게 기본이고 필요 없다면은 공산주의자와도 뭐 손을 잡을 수 있는 거고 좌파하고도 손 잡을 수 있고 우파하고도 손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순수한 편이죠.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47년에 암살을 당하신 셈인데 지금 만약 여운형 선생이 이 시대를 살고 있다면은 남북 관계와 한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는 분명히 3.8 이북은 소련 편에 서야만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3.8 이남에서는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서야만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순수한 민족주의자는 설 자리가 없었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인기는 높았지만 결국 정치인으로서 성공을
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난 직후에 소련이 북한 지역을 점령하고 남한 지역을 미군이 점령한 조건에서 친미 정권을 세워서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립해야 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확실히 미국의 아주 추종적인 그런 추종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뭐 정치 지도자로 영입을 하거나 활용하려고 그랬겠죠. 또 북쪽에서는 마찬가지고 확실하게 친소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라야 북한 정권을 맡길 수 있다. 점령 기간이 끝나면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쪽에서 조만식 선생이 그렇게 민중적 인기는 높은 분이었지만 친소를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도 정치인으로서 또는 북한의 정치 권력을 장악할 수가 없었죠. 김구 선생도 그 점에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러니까 소박한 민족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데 지금은 계산된 민족주의자보다는 소박한 민족주의 입장에서 남북 관계와 한미 관계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그 좀 올곧은 목소리를 내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또는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해방 직후에 대한민국은 솔직한 얘기로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였었지만 이제 2021세기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선진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고 그러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 문화예술적으로도 세계적인 지도국가라고 그럴까. 뭐 BTS 같은 거 보면은 뭐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영화가 어떻게 미국의 그 아카데미상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감독상, 뭐 작품상, 뭐 여우 조연상까지 이렇게 쓸고 이러는 판 이게 그게 예술계의 뭐 수준 향상의 결과만은 아니라고 봐요. 전체적으로 국력이 그만큼 향상이 됐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인 문화예술계가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의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없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북쪽 사정은 내가 떼놓고 남쪽 사정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서 쭉 통일 문제를 현장에서 연구하고 또 북쪽과 대화도 많이 하고 했던 사람인데 그 77년부터 정부에서 나온 것이 2004년 6월 30일이지만 나온 뒤에도 계속 배운 것이 도덕질이라고 통일 문제만을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4년이 넘게 통일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70년대에는 남북 대화가 중앙정보부에서 다 관리를 했기 때문에 통일원은 낄 수가 없었습니다. 국토통일원은 남북대화에 뭐 회담 대표로 나갈 수도 없고 자문위원으로도 낄 수도 없었고 그리고 중앙정보부가 다 좌지우지하는 바람에 둘러리도 못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81년에 난데없이 당시에 대통령이 된 전두환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중앙정보부의 남북대화 사무국은 통일원에 갖다 붙여라 하니까 중앙정보부에서 이제 남북대화 사무국이 통일원으로 넘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통일 남북대화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 직원들이 비로소 관여를 하게 되는데
남북 대화에 통일원 사람들이 관여하게 되면서 저도 직접 이제 남북 대화 사무국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공무원은 뭐 순환 보직제에 의해서 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때 그 당시에 우리 뭐 상관들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남북 대화를 하는데 왜 사전에 미국의 허락을 받고 하려고 그러냐 이거야. 놀랐어요. 그만큼 1945년 해방이 되고 48년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미 군정 3년 동안에 미 군정한테 이제 꽉 쥐었고 그 사람들이 뭐 그 사람들은 어떤 점에서는 일제 때 또 일제 협조했던 사람들 그대로 물려받아갔다가 군정에서 써먹고 다시 이승만 정부에서도 그들이 지배계급으로 자리를 잡게 됐지만은 일제 협조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미 군정에 협조했던 사람들, 말하자면 대국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초기 대한민국 정부의 말하자면 상층부를 형성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승만 정권이 끝나고 군사 정권이 들어섰는데 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특히 군사 정권 시절에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남쪽의 군사 정권은 반공 이승만은 반공이었지만은 반북이나 반공이나 뭐 똑같은 그 이야기는 한데 군사 정권은 분명히 반북을 전제로 해서 자기 이 군사 정권의 정당성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한 대화는 사실은 진성 대화는 아니었었습니다. 북쪽이 무슨 장난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탐색하는 탐색용 대화에 그쳤죠. 그 대화의 업무가 독일어로 넘어왔지만 그 70년대 71년 초에 적시자 회담이 시작된 뒤에 한 10년 가까이 중앙정보부가 그걸 좌지우지하다가 통일으로 그 업무가 넘어온 뒤에 말하자면 70년대 그 중앙정보부 시절에 남북 대화의 뭐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대로 그냥 통일으로 넘어온 남북 대화 사무국에 그대로 그 계승이 됐었고 저희도 이제 그 물속에서 놀았는데 대책회의를 하는데 83년 얘기입니다. 그러기 전에 80년 그러니까 79년에 11.6이 나고 그다음에 12.12 사건이 나고 81년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북쪽에서 남쪽에다가 총리급 회담을 하자는 제안을 했었어요. 81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통일은 본원에 있었기 때문에 대화사무국이 넘어오기는 했지만 다 중앙정보부 사람들이 그대로 넘어왔고 그래서 아직 그들과 이렇게 섞이지 못할 때인데 갑자기 저희 본원에 있는 사람들이 평소에 미국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만나가지고 미국 관련 정보를 좀 듣고 미국 CIA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CIA 쪽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미국 관련 정보를 좀 입수하고 싶어가지고 몸이 달아도 연락해도 만나주지를 않았었어요. 자기는 중앙정보부가 온다 이거야. KCI하고만. 그런데 남북대화를 북쪽에서 제안하고 이쪽에서 접촉이 시작되니까 갑자기 미 대사관에서 뭐 CIA 사이든지 아니면 국무부 사이든지 그건 중요치 않은데 통일원에 있는 우리 또래 사람들한테 자꾸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는가?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중에 대화하는 과정에서 감을 잡게 됐는데 남북이 이렇게 갑자기 저희들끼리 만나다가 그냥 어느 사이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뭐 오롱다운을 하다가 그냥 갑자기 무슨 합의서 만들어 버리고 미국 빼고 저희들끼리 일 저질러 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혐의를 가지고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를 사전에 탐지한다고 그럴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장난기 있는 대처를 했어요. 진짜 얘기를 해줄까? 그런 식으로. 그랬더니 들려달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2차로 가자. 미국 바가지 좀 씌웠어요. 룸사롱으로 데리고 왔어요. 룸사롱 데려가서 술 그때는 30대 중반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술이 무지하게 들어갈 때 아닙니까? 술도 많이 먹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만나자고 하는가를 이미 감지를 해버렸기 때문에 있는 대로 얘기해주면 안 되지. 그렇다고 역정보를 흘릴 수도 없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해준 뒤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결국은 북쪽도 지금 탐색 차원에서 대화를 제의한 거에 불과하고 남쪽도 북쪽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무슨 합의서가 나오고 하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어느 날 또 갑자기 또 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속도가 나면은 합의서가 나올 수도 있지. 예를 들면 7.4 남북 공동성명 같은 72년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놀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나오는 반응은 술 취한 상태에서도 결국은 당신네가 아무리 무슨 좋은 합의를 해도 그것을 이행하려면은 우리 미국이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 미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가면서 남북 대화를 하는 것이 한미 관계, 한미 동맹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 식으로 이제 겁을 주는 거예요. 그 참 씁쓸하지만은 이것이 그동안에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중앙정보부가 그랬는지 중앙정보부가 그런 식으로 미국을 훈련시켜 놨다고 봐야죠. 어쨌건 미국이 자진해서 그랬는지 이게 우리가 남북 관계를 미국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식으로 10년 동안 이 시스템이 굳어져 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허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83년에 제가 대화사무국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83년에는 랑군 사건이 났었죠. 그때 제가 대화사무국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랑군 사건을 벌이고 난 북한이 일종의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대화를 제의를 했습니다. 84년 6월이 아니라 8월인가 LA에서 열리는 LA 올림픽 단일팀, LA 올림픽의 남북이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체육회담을 제안한다고 그랬어요. 제안했어요. 그 저희들은 이제 통일원의 젊은 사람들은 이 자식들, 이거 미안합니다. 이건 방송 나가는데 이 친구들 랑군 사건을 저질러 놓고 국제적인 여론이 안 좋을 때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받아줘 버리면 면죄부를 줘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확실하게 북쪽이 시인 사과하고 재발 방지 같은 것을 문서로서 할 때까지는 우리가 좀 버틸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이었지만 갑자기 청와대에서 받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 청와대 논리는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이 반쪽 올림픽이 됐는데 말하자면 79년 연말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 침공을 하면서 미국이 80년 올림픽에 안 가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친미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이 다 빠져버리니까 반쪽 올림픽이 됐습니다. 잘못하면은 84년 우리가 88년을 받아놓은 뒤에요. 84년 올림픽에 남북이 어떻게든지 같이 움직이는 모양새를 취해놔야만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단일팀 구성 문제의 성사 여부와는 무관하게 일단 회담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논리로 그 이제 받으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입이 막 석자는 나왔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위에서 그렇게 지시로 내려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노려하는 과정에서 참 가슴 아프다 그럴까
실망스러운 일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때 대화사무국의 국장 1급 차관복급이죠. 외국의 국장은 뭐 계급이 좀 높으니까 중앙정보부 출신들이 있었어요. 전부 다 넘어온 분들이 국장, 부국장, 뭐 자문위원 다 중앙정보부에서 넘어온 사람들이고 이제 부장 또래가 이제 우리 급이었었어요. 이제 국장, 부국장, 그다음에 자문위원들은 그 당시에 이미 50대 후반 뭐 이런 분들. 중앙정보부 출신들인데 회담 대책을 논의하는데 갑자기 북미 이과장을 부르라는 거예요. 북미 이과장. 북미국에서 북미 이과장이 미국 담당입니다. 북미 이과장을 부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젊은 그 부장들이 아니 왜 외무부 그 과장을 부릅니까? 그랬더니 몰라서 그래. 정부장 몰라서 그래. 결국은 미국한테 다 상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북미 과장을 불러 가지고 우리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사람이 말하자면 브리핑할 수 있게 좀 해줘야 되고 또 미국 쪽에서 사전에 우리한테 무슨 메시지를 내보낼지도 모르는데 그걸 받을 수 있는 통로니까 그 사람은 불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북 관계를 한미 관계에다가 이제 완전히 밑에 넣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남북 관계를 한미 간에 협의를 하고 한미 협의라는 명목으로 해서 지시를 받는 식으로 해가지고 남북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인식 체계가 그렇게 형성이 돼버린 걸 보고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응?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계급 사회에서 국장, 부국장, 부장 이렇게 나가는데 대들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근무사에서. 그 이제 울며 계산 받기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책을 세우고 그러는데 그 회담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어떤 식으로 처음에 얘기를 하고 나왔냐면 LA 올림픽에 로스안젤레스 올림픽에 남북이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모양새를 비춤으로써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과시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기필코 우리가 단일팀을 만들겠다는 원칙에 먼저 합의를 하고 이 회담을 합시다. 그게 협상론에서는 말하는 원칙의 굴레를 씌우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단일팀이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회담에 안 간다는 걸 먼저 다짐을 하고 회담을 시작해야만 반드시 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근사하게 말을 하지만은 결국 이제 판을 깰 수 있는 근거를 하나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거절을 하는 거죠. 해봐야 되는 거지. 어쨌건 그 옥신각신 하면서도 회담은 계속 됐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대책 회의를 하면은 외무부 쪽에서 온 그 과장은 주한미국 대사관에 무슨 1등 서기관이 그러는데 뭐라고 또 3등 서기관하고 조금 전에 무슨 점심시간에 만났는데 그가 또 뭐라고 그런다고 이런 것을 와서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는 금과 옥조로 받아 적으면서 그 범위 안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참 내가 아니 미 CIA가 K CIA를 얼마나 훈련을 시켜놨길래 그렇게 머리가 굳어졌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비공관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차관도 되고 또 그러기 전에 제가 김영삼 정부에서는 통일 비서관을 했어요. 김영삼 대통령하고 일면식도 없지만 자관 저는 캠프 출신도 아닌데 청와대 비서실은 캠프 출신과 부처 출신이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비서실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통일부 출신으로서 비서관을 불려가서 3년 8개월 일을 하면서
그 당시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맞아요. 북핵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회담에 끼지도 못하고 귀동냥을 하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때 이 북한하고 미국하고 제네바에서 회담을 하는데 우리를 끼워주지 않는데 첫째 북한이 우리 보고 들어오지 말라 이거예요. 핵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는 결정권도 없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핵이라는 걸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핵이라는 걸 가지고 미국과 그 협상을 하는 것은 수교를 받아내려고 한 거다. 수교. 우리가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우리와 수교를 해주면 된다는 그런 대원칙을 가지고 회담을 하는데 수교 문제에 대해서 결정권이 없는 당신들이 뭐 들어올 필요는 뭐 있는가? 못 들어갔어요. 김영삼 대통령은 꼭 들어가라고 막 그냥 독촉을 하지만 뭐 북한이 그렇게 자격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슬그머니 미국도 밖에 있으라고 그러고 못 들어갔어요. 주로 이제 제네바에서 이제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하는데 우리 제네바 대표부의 이 외교관들이 정말 참 벽치기 하는 식으로 귀동냥을 해가지고 이제 전문 보내면 우리는 그걸 보고 이제 대책을 세운답시고 하고 또 대통령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내가 참 돌아가는 전문을 보면서 외교부가 그걸 잘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또. 외무부죠 그때는 외무부 이해의 사람들한테 잘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청와대 가면은 이제 외교안보 수석이 있고 통일비서관이 그 당시에는 선임비서관이었었어요. 외교비서관, 국방비서관, 국제안보비서관, 비서관이 넷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외무부에서 온 외교비서관이 있고 국방부에서 온 국방비서관이 있고 또 젊은 학자 출신 국제안보비서관이 있었지만 또 통일부 출신 통일비서관이고 그 전문을 봐야만 북미 간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통일부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 관련 문제니까. 국방부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핵과 관련된 문제니까 결국은 그것이 군사적인 문제로 연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그냥 억지로 뺏어가지고 보고 뭐 술 사줘가면서 뭐 뺏어가지고 얻어서 보고 하면서 그 결정하는 과정을 이제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그때 이제 대책회의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가 통일부가 부총리 시절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노태우 정부 말년에 통일원 장관을 통일부총리로 승격을 시켰고 김영삼 정부 때도 그 부총리 제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제 부총리 주재하는 회의에 외무부 장관, 통일부총리, 외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안기부장 그리고 외교안보 수석, 비서실장 이렇게 이제 참석을 하고 그 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유일한 비서관이 통일비서관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보안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비서관들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말래. 알면은 소문난다. 한 사람만 들어가서 기록하고 절대로 거기서 논의됐던 것을 밖에다 이야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엄명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그냥 회의록만 작성하고 말았지만 그러나 이제 통일부 장관은 직접 참석하니까 그렇지만 차관이 궁금해하는데 그건 내가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리상. 중앙정부 안기부에서 이제 부장이 와서 그걸 회의에 참석을 하지만 그 밑에 차장이나 차장보이나 국장들을 궁금할 거 아니에요. 대북 관련. 그러면 저한테 막 전화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 동업자니까 그건 귀뜸을 해줘야죠. 돌아가는 사정을 제가 그냥 아는데 그 회의하는 과정, 그런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회담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미국 대화가 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하는 그런 대책 회의를 하는데도 꼭 미국의 입장을 먼저 알아보고 우리 이 요구 사항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회의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뭐 그게 특별히 뭐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상당한 민족주의자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대학 때도 뭐 술이나 먹었지 뭐 내가 뭐 공부도 별로 안 했어요. 우리는 김덕현 이 학장님은 비슷한 시기에 학교를 다녔고 우리 유영표 선생도 비슷한 시기에 학교를 다녔는데 내가 64년 입학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뭐 공부를 잘 안 했는지 좀 사수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8 아니 67 67인가요? 67 뭐 68 어디 갔어 이원섭 교수. 예.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녔는데 솔직히 이제 난 공부를 안 했어 대학 때. 뭐 외교관이 돼볼까 해서 외교과를 갔지만은 가만 보니까 그게 별로 그렇게 재미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그 60년대에 외국을 간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대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랑감은 외교관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외교관하고 결혼을 하고는 여대생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외교과를 다니면서 그 입학해가지고 첫 오리엔테이션에서 들었던 얘기는 지금도 나한테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고 잊혀지지가 않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원석 교수는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학년 차이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못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입학해서 가니까 학생들 모아놓고 그 학과에 이제 그 최고 원로 교수 이용희 교수가 탁 와 있어서 바람을 쫙 돌아. 멋쟁이 아니야. 외교학과에 들어온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여기는 외교관을 양성하는 학과는 아니다. 외교관이 되고 싶은 학생은 별도로 알아서 공부하라. 분단국가인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제정책을 가르치는 이유는 외교학과를 이제 이 통상 정치외교학과를 쪼개다 보니까 외교학과라고 했지만은 내용은 이제 국제정치학이죠.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제정책을 가르치는 이유는 딱 하나다. 통일 문제 때문이다. 그럼 외교학과에서 통일 문제 때문에 외교학을 가르친다고? 처음에는 좀 이상한 말이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참 인상적이었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외교의 세계에서 내 나라 아니면 다 남의 나라다. 제군들이 그때는 뭐 일본식 용어를 많이 쓸 때예요. 제군이라고 하는 게 일본식 용어입니다. 제군들이 나중에 외교관이 되거들랑 어느 나라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종사하는지는 알고 외교를 해라. 대한민국이 아무리 미국과 가까워도 미국은 절대로 대한민국이 될 수 없고 대한민국은 외국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 외교관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일은 없기 바란다. 대한민국 국익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미국의 동맹국이니까 미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그건 차후의 문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강하게 그걸 인상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같은 시기에 같은 학년에 입학했던 친구들한테 이제 나중에 외무복한 사람도 있는데 그때 나는 그 얘기가 굉장히 그 인상적이어서 얘기를 하면 기억을 못 해요. 동주 선생이 그런 얘기 했어? 그러더라고. 난 그게 아주 지금도 강하게 남아있고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이 교수가 그랬나요? 프레시안의 박인규 대표하고 대담한 걸로 책도 냈다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대담을 한 것을 그쪽에서 정세현의 정세 토크라고 그래서 1권 하나 내고 두 번째 이제 통일 토크를 내고 세 번째 내가 그 대담을 한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원광대학 총장 내려갈 때까지 2년 동안 꼬박 했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했기 때문에 분량이 참 많아요. 마지막에 이제 외교 토크란 걸 출판사에서 묶어냈습니다. 자진해서 했어요, 출판사에서. 이게 이제 그 클릭 수가 많으니까 책 만들면 팔릴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근데 이제 외교 토크는
남북 관계와 관련된 한미 관계 또는 한일 관계, 한중 관계, 북중 관계 또는 북미 관계 이걸 이제 전부 다 종합적으로 얘기한 것들을 출판사에 잘 추려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출판사의 그 담당 과장이 참 센스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화를 했어요. 장관님, 부제를 하나 달면 안 될까요? 그 부제를 뭘로 달라고 그랬더니 이름은 정세현의 외교 토크인데 대한민국 외교의 자국 중심성을 위하여 이렇게 붙이면 안 될까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그 대담들을 관통하는 소위 이 철학은 대한민국이 좀 자국 중심성을 가지고 외교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미국한테 휘둘리고 미국한테 먼저 물어보고 무슨 뭐 북한은 북한대로 뭐 또 중국하고 먼저 얘기를 하느냐. 이런 게 약소공 아니냐. 약소공은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해야 되는가. 이게 속국건성 아니냐. 이게 비분관계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책도 썼지만 요즘도 제가 남북 관계를 한미 관계에다가 이렇게 미국이 우리를 찍어 눌러 가지고 남북 관계를 저희들이 좌지우지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자진해서 미국한테 먼저 물어보고 하려고 그러는 게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여러분 우연히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한석규가 나오는 천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한 2, 3년 됐나? 별 생각 없이 집사람이 우리도 극장에 가서 영화 한번 보자고. 그래 가서 봤는데 천문이에요. 하늘 전자 들을 문자입니다. 왜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보면 이제 세종시대에 장영시를 시켜가지고 이 해시계를 만들고 물시계를 만들고 뭐 등등 한글 창제 얘기까지 나오는데 해시계 물시계를 만들 때 신하들이 전부 이게 명나라에서 이걸 알면 난리 나는데 왜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냐는 식으로 임금한테 대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영화에서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만들려고 그랬겠지만은 내통을 해가지고 명나라에서 무슨 사신들이 와가지고 해치기를 때려붙이는 그런 장면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건 사실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장영실이 물시계 만들고 해시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 명나라는 별개로 그런 농번 국가이기 때문에 이 24절기를 정확하게 중국식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조선식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것이 벌써 유도 경도가 서울하고 베이징하고 실제로 하면은 한 칸 차이니까 30분 이상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일제 때 이게 일본 시간을 쓰면서 완전히 그러니까 정오에 해가 정중앙에 오는 것이 정오인데 우리 12시는 사실은 일본의 12시를 삼기 때문에 해가 중앙에 오기 전에 우리는 12시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한당 이래 명청조까지 중국이 주변 국가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무력보다는 그런 농번사회, 농업사회에 있어서 24절기를 관측하고 그다음에 천문학을 연구해가지고 천문을 연구해가지고 그 달력을 만들어서 그 달력대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결국 이 제후 국가들을 관리하는 방법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동지사가 떠나면 독립날 떠나서 이제 청나라에 가서 중국의 베이징에 가가지고 천자한테 조선왕의 이제 예를 갖춘 여러 가지 조곡물들을 바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그러면 이제 농력을 주고 그 이듬해 달력을 주면서
여러 가지 조공무역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갖다 준 것보다 조공으로 바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반대급부를 싣고 와요. 그래서 조공무역은 오히려 남는 장사였었습니다. 그래 이용희 선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대주의를 무조건 나쁜 걸로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대라는 것은 조선이 살아남을 수 있는 불가피한 방법론이었다. 사대하면 큰 나라를 모시면 큰 나라는 반드시 자소, 작은 나라를 아주 알뜰하게 챙기는, 사대하면 자소하는 상호주의적으로 오히려 조공을 바치는 것보다 더 많은 그 하사품들을 줘가지고 이쪽 경제가, 조선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고 베트남 경제도 돌아가도록 하고 하여튼 지리적으로 붙어있는 국가들 다 조공을 바치게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대주의라고만 떼내면은 좀 나쁜 것 같지만은 조선의 사대는 자소와 표리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꼭 나쁘다고 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한계가 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건 우리가 그 사대 자소를 했을 망정 사대를 하면서 살다 보니까 미리 물어보는 것이, 조선조 때는 중국한테 물어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고, 해방 후에는 미국한테 물어보는 것이 군정 때부터 습관화되어 있었고, 전쟁 끝나고 나서는 모든 것을 그쪽에다가 맡기는 것으로 습관화되어 버리는 바람에 남북관계까지도 한미관계에서 핵심적인 협의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참,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해방 직후 아무것도 없고 진짜 못 먹고 못 살 때는 미국 아니면 이 나라가 버틸 수는 없었어요. 오죽했으면은 김일성이 남침을 시작해서 밀고 내려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저쪽은 소련이 준 탱크를 앞세우고 내려왔고, 군대가 뭐 있었지만은 도대체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도 못했고 탱크는 있지도 않고. 그래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터진 지 14일 만에 미군한테 넘겨버린 거 아닙니까? 유엔군 사령관이라는 미군 사령관한테, 메가더한테. 그때 넘어간 작전 지휘권이 아직도 안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받아오게 됐었는데 이명박이 밀어내버리고 박근혜도 밀어내버리고 해가지고 못 찾아오고 있는데, 작전 지휘권이 넘어갈 정도로 여기 허약했던 국가고, 제가 동인원에 들어가서 근무하면서 79년, 80년 그 2년간의 남북 총력 추세 비교라는 걸 통일부에서 대규모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해방 이후부터 70년대 말까지 16개 분야에 500몇 개의 세부 지표들을 놓고 전부 그 남북 비교를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떤 그 결론이 나오냐면 1960년 4.19 혁명이 나던 시절에 대한민국의 1인당 소득은 87달러입니다. 미국의 원조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1인당 소득이 147달러였습니다. 인구는 우리 반밖에 안 되지만 1인당 소득이 우리 2배였다 이거예요. 2배가 뭐예요? 1.8배? 필리핀이 170, 태국이 220 그랬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는 나라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때 훨씬 잘 살았어요. 이건 뭐 박정희를 찬양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건 5.16이 나오고 나서 군사 독재를 하면서 그냥 소위 개발 독재를 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몇 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결국 71년이 되니까 남북의 퍼캐피타가 같아지더라고요. 그리고 75년이 되면서 우리가 북한보다 1.78배 1인당 소득면에서 앞서는 그런 그래프 모양새가 나와요. 그 이후에 우리는 그대로 그냥 성장을 계속하는데 80년대까지 군사정권 하에서지만 북한은 우리한테 뒤지기 시작한 이후에 80년대부터는 제로 성장을 합니다. 국제정치적인 이유가 있죠. 78년 연말에 중국이 개방개혁을 하면서
자기 이 국내 경제 때문에 형제 국가들을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사회주의 형제 국가를. 그 전에는 뭐 출혈 그 맞아 기아 수출이라거나 막 출혈 원조를 했었어요. 자기들은 못 먹으면서도 친중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또 친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북한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동그라파도 그렇게 도와줬죠. 아마도 60년대 초까지 북한이 잘 살았던 것은 중소 분쟁 시기에 중소가 경쟁적으로 북한을 도와주는데 뭐 혜택을 본 거죠. 우리는 미국한테서 일방 원조를 한 군데서만 받았고 거기서 양쪽에서 받고 어쨌건 중국이 70년대 말 개방 개혁을 하고 80년대부터는 완전히 도와주지를 않고 그다음에 80년대 중반에는 소련마저도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면서 소련의 대외 원조도 끊어져 버립니다. 북한이 80년대 제로 성장을 해요. 90년대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가고 그러고 지금 못 일어나는 겁니다 아직. 그런데 그런 그 7, 80년대 그 남북의 국력 격차가 이제 그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에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미국에 먼저 물어보고 뭐든지 하려고 그러는 것이 버릇이 되어 버렸어요. 제가 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근처에도 가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데 김영삼 대통령 때는 비서관을 3년 8개월이나 했고 김대중 대통령 때 차관 장관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어떻게 계속 장관을 하는 바람에 세 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까이서 본 대통령 세 사람에 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군인 정권 시절과 문민 정권 이후 한국 대통령들의 대미관은 확실히 좀 달라요. 군인 정권 시절에는 군사 정권 시절에는 무조건 미국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상하 전부. 네. 상하 전부. 어떻게 보면은 군사 정권은 사실은 이 군사 쿠데타로 집권을 했고 뭐 자기들끼리 말하자면 세습은 아니지만은 자관 뭐 권력을 넘겨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적인 정통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 모자란 정통성을 미국이 보강해주는 식으로 해서 미국이 그냥 눈 감아 주면은 정권으로 인정되는 그런 시기에 이제 군사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탄생 과정에서부터 정통성을 그쪽으로부터 부여받은 관계로 거기다 물어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러기 전에 이 상국, 대국한테 물어보는 습관은 이건 조선조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 때부터도 이게 습관화되어 있었지 않나. 천문이라는 영화 보면은 세종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너는 조선의 신하냐, 명나라의 신하냐 하는 식으로 이제 막 그냥 역정을 내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외무부 사람들한테 가끔 싫은 소리를 잘 하는데 대학 때 어느 나라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종사하는지 외교관은 분명히 알고 해야 된다는데 그런 얘기 왜 그거 기억 안 나냐고 하면 뭔지 그런 얘기 했냐는 식으로 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계속 그래도 현실적으로 미국하고 이게 돼가지고 적재가지고 남을 게 없고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미국 덕인데 지금 와서 갑자기 미국과 엇박자를 내면서 뭐 간다는 것이 그게 은혜를 모르는 이 은혜로는 가면 됩니까? 나라를 운영하는데 그래서 이게 조선조 때는 외국에서 그때 조선조 말에 고종 때지만 외국에서 수교를 하자고 요청을 해오면은 상국에 물어봐야 된다고 청나라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서 허락을 받고 뭐 수교를 하려고 그러고 그랬어요. 예? 이현석 교수. 한국의 역사 시간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술 먹느라고 뭐 그렇게 안 했는지 몰라. 미국이 수교하자고 그러는데 삼국이 물어보는데 또 그때는 청나라가 이미 힘이 아편전쟁 이후에 힘이 빠져서 그런지 그런 문제는 조선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식으로 또 그야말로 뭐랄까 이 맨데이트를 주었는데 그를 망정 물어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구한말 외교사를 보면 그래요. 참 창피합니다요. 그 습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내려와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꼭 미국한테 물어보고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미국은 또 그걸 당연한 걸로 알고 있고. 관심을 갖는 것도 너희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하는 그런 전제하에 알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한미 간에 뭐 지금 오늘이 22일입니까? 23일입니까? 22일. 예, 오늘 오기로 했던 그 성킴 북핵 대표가 내일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뭐 한미 간에 협의를 한다고 뭐 오고 가고 뭐 우리 북핵 수석 대표가 워싱턴 갔다 왔는데 18, 19 협의를 했는데도 일주일 만에 다시 또 성킴이 와서 또 다시 또 후속 협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종전선언 문제를 가지고 무슨 논의를 그렇게 오래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쉽게 이거 안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한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까지 연설을 했지만은 미국이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들로서는 별로 그렇게 득될 것이 없는 거고 지금 이 시점에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도 지금 동맹이 이탈하면 안 되고 또는 동북아의 긴장이 그대로 조성이 돼야만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명분도 보강이 되는 건데 동북아의 한쪽 구석에서 종전선언을 하고 여기에는 적어도 한반도에는 평화가 왔다는 식으로 보면은 그 정찰기 뜨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정찰기가 떠가지고 북한만 봅니까? 중국, 러시아 다 보고 들어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하지만 이게 나는 지금 이 남북 관계를 완전히 한미 관계의 종속 변수처럼 만들어 놨고 북한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미후남입니다. 한국하고 먼저 얘기를 해봐야 결국 미국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식으로 저 사람들은 움직인다. 그럼 결국은 군사 문제로 가는데 마지막은 군사 문제인데 군사 문제에 관해서 작전 지휘권이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주권이 없는 군사 주권이 없는 나라에서 군사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겠는가? 그러니까 미국하고 먼저 얘기를 하고 거기서 틀을 짠 뒤에 부분적으로 남북 간에 할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하자는 식으로서 선미후남을 기본으로 해요. 가끔은 선남후미로도 갑니다. 워낙에 미국이 안 만나주고 그러면 남한을 먼저 만나서 거기서 뭔가 지금 분위기를 만들고 그걸 뒤집돌로 해서 북미 대화로 건너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사례들은 몇 번 있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선미후남인데 또는 뭐 통미봉남이라는 표현으로도 쓰고 하여튼 우리가 이미 해방 이후부터 모든 걸 미국한테 물어보던 식으로 해가지고 외교를 해왔기 때문에 남북 관계도 한미 관계 종속 변수처럼 되어버렸고 그 뿌리는 군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지 않나. 조선조 때 청나라에 물어보고 조선조 초기에 명나라에 물어보고 KBS 역사 스페셜을 우연히 보니까 세종이 한글을 창제할 때도 무지하게 그 대신들이 반대를 했더군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최만리인데 세종이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한글의 그 자모의 모양이 너무 한문과 다르다는 식으로 막 그것도 가지고 이제 신하들이 또 그 임금한테 대들고 그래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중국이 알면 난리 난다 이거지. 거기 보면은 한글 창제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그
기록이 있는데 자, 글자 자자, 방보로 살 때 방자, 고자, 옛 고자, 전자, 전서체, 그 상형 문자 꼬불꼬불한 거 있잖아요. 진시황이 통일하고 글자를 그렇게 통일을 했는데 각권 문자 다음에 이제 전서인데 전서, 예서, 그다음에 행서 뭐 이렇게 나가죠. 전서가 이제 그 보면은 좀 그림 같은 것이 있고 그래요. 아까도 우리 장영달 의원께서 전라북도지사가 단일 행자를 써줬는데 줄 2개를 그어놨다라고 그러면서 이게 무슨 행자냐고 말씀을 하시길래 아마도 각골 문자의 행자를 그렇게 썼지 않겠는가. 그것이 이제 나중에 와서 각각 2개씩 붙죠. 이것이 이렇게 옆으로 하나 붙고 위로 붙고.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중국의 전서체와 방부로다 하는 식으로까지 그걸 정당화하면서 한글을 만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세종이 그런 거 보면은 참 한글을 만드신 것도 대단하지만 그걸 반대하는 신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중국을 설득하기 전에 신하들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서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KBS 역사 스페셜에 그런 게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참 같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에 신하들 얘기는. 그러니까 뭐 천문이라는 영화에서 뭐 조선의 신하냐 명나라의 신하냐는 식으로 화를 냈지만 그 명나라의 신하냐 조선의 신하냐라는 식의 화를 낼 일이 지금도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의 장차관이냐 미국의 장차관이냐 미국의 장차관도 못되지. 미국의 공무원이냐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냐는 식으로 물어보았으면 좋겠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런 것을 여운형 선생이 이 시대에 살고 계셨더라면 아마 일갈대성을 하셨을 거고 그렇게 해서 민족에 추앙받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좀 그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좀 돌아가야지 이 시대에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 와가지고 그 명성으로 한번 좀 혼을 내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모양 여운형 선생은 민족주의자였고 대한민국에 계속 그런 정치인들이 해방 직후에도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더라면은 그랬더라면은 지금 이 자기 문제를 자기 나라 외교 문제나 남북 관계 문제를 미국 한미 관계에다 종속시키는 그런 관행은 끊어졌지 않겠는가. 근데 뭐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하면은 북한에서 조만식 선생이 가장 추앙받는 지도자였지만은 소련 말을 안 듣게 생겼으니까 결국 밀려난 거 아닙니까? 여기도 뭐 이승만이 미국 말을 고분고분하게 듣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된 데는 뭐 고분고분하게 듣지는 않았지만 어쨌건 미국이 볼 때는 하지 중장하고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점령군 사령관인 이승만 대통령은 고등학교까지만 배제학교를 여기서 배제학당만 나왔지 학사, 석사, 박사를 전부 다 미국 선분원이에요. 완전히 미국파지. 부인도 뭐 오스트레일리아계 미국인이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그래도 우리 편이 될 거다라고 해서 아마 밀어줬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대요. 그 군정 시기에 소련 쪽에서 올라간 보고서에 보면은 조선에서 가장 추앙받는 인물은 여운형이다. 또 미군 정보장교가 본국에 보고한 거 보면은 조선에서 자꾸 그 여운형을 공산주의자라고 그러는데 그는 공산주의자는 아니다. 말하자면 뭐라고 했더라? 조선주의자라고 그랬던가? 그건 민족주의자라는 얘기예요. 공산주의라고 자꾸 몰아붙이는데 그건 절대로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 아니다. 민족주의자다 하는 식으로 보고를 한 걸 보고 보기는 제대로 봤구나. 그런데
미 군정 시기에 협조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죠. 옹양 선생으로서는. 왜냐하면 생각이 워낙 굳어가지고 민족주의에 기반해가지고 좌도 우도 내가 잘 거느리고 나라를 건국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건국 문제에 있어서 소련과 미국이 군정을 통해서 자기 세력을 부식하려고 하는 것이 해방 직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영 선생의 현실 파악은 조금 피어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뜻을 이루지 못하셨고,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국격도 높아졌고 국제사회에서의 그 지위도 높아진 만큼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처지가 됐다고 봅니다. 이제 미국한테 할 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힘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봐도 미국이 이제 고도 성장을 너무 일찍 해가지고 지금은 저성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빠른 속도로 아직도 치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소련이 그야말로 사유주의 방식으로 군사력을 강화해가지고 미국의 세력권을 침공해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미소 대결이라는 것이 국제 정치의 기본 질서가 돼버렸었지만은 50년대, 60년대 심화됐다가 80년대 말에 결국 이제 고르바초프가 손을 들었지만 그래서 미소 냉전이 끝났죠. 90년대부터는 이제 탈냉전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런 뒤에 지금 2010년이 되면서 2010년에 중국이 일본을 제끼고 G2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처음에 개방개혁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로 G30, G40 이러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G20, G15, G10 이렇게 올라오더니 그다음부터는 더 가파르게 발전을 하면서 G5, G4, G3 하더니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 G1이고 G2가 누굽니까? 일본이고 G3가 영국이었었죠. 그다음에 프랑스였었고 그런데 통일된 뒤에 독일이 껑충 뛰어가지고 영국보다 앞서면서 G3가 됐는데 그거 다 제껴버리고 2010년에 중국이 G2가 됐는데 바로 중국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부국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강병을 만들 수 있는 재력이 생겼다는 얘기인데 미국은 지금 이미 오바마 때 재정 절벽에 부딪혀가지고 군비를 더 이상 증강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있는 걸로 버텨야 돼요. 근데 중국이 너무 세지니까 잘못하면은 동아시아에서 쫓겨나게 생겼죠. 그걸 막기 위해서 나온 것이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손잡고 중국을 에워싸자. 네 나라가 인도 태평양. 그것도 안 되니까 오커스, 오스트랄리아, 유나이티드 킹덤, UK, US. 오커스 동맹을 최근에 체결하면서 7월 달인가 비밀리에 호주한테다가 핵잠수함 기술 주기로 하고 호주를 지금 오커스 동맹에 묶어놨는데 그거는 핵잠수함 기술까지 줄 테니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데 호주가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한국은 말을 안 듣는다. 한중 경제관계가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동맹하는 게 미국이 힘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힘이 빠진 미국을 상대로 해서 이제 무시하고 치고 나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미동맹을 유지해가면서 얼마든지 우리 국가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미국이 그렇게 너무 그렇게 압박해서는 안 된다. 우린 중국 없으면 못 먹고 산다. 너희 무기 사줄게. 너희 무기 사주는 돈을 중국에서 벌어야 돼. 이런 정도는 좀 등거리 외교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외교관들이나 그 국방군의 장성들이나 이런 건 어떻게 감히 미국한테 6.25 때 그 사람들 아니면 우리는 공산화될 뻔했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금 형편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 어떻게
맘먹자고 그래. 그리고 이만큼 됐던 것을 이 정도라도 올리자고 하는데 아니야,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공무원들 중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줄도 몰라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남북 관계를 한미 관계에다 굴종적으로 종속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이게 외교야. 외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미국하고는 최소한도 그 정도는 해야 돼.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인데 어떻게 감히 맘먹으려고 그래?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우리 국가익부터 챙기자고 그래? 미국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우리 국가익을 챙기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난 그건 그야말로 굴종주의고 속국건성이고 민족주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두서없지만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뭐 필요하다면 질의응답을 하는 식으로 해서 사무장 우리가 계획이 몇 분 정도를 얘기하는 자. 전 통일부 장관께서 이 말씀 서두를 이렇게 화두를 이렇게 던졌습니다. 이 몽양이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우리들 앞에 선다면은 이 시대 이 남북 문제, 통일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이제 화두를 던지고 두 번째로는 이 몽양이 살았던 시대는 정말 북쪽은 소련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남쪽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고 지금 2020년은 우리가 경제, 문화, 과학기술 이 모든 측면에서 세계 10위 안에 있는 국가인데 이거는 이제 분명히 다른 상황이다. 이런 화두를 이제 처음에 우리 정장님께서 던지시고 그동안에 1970년대 이후에 쭉 우리 남북 교섭 관계를 정말 실무에 쭉 관여하시면서 그 역사를 훑었는데 기본적으로 남북 통일 문제가 한미 관계 하위 종속 변수였다. 뭐 이런 그런데 결국 이제 지금까지도 이 공무원들이나 혹은 또 정장께서 직접 말씀 안 하셨지만 혹시 우리나라 엘리트도 그런 어떤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걸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 바로 이 점을 이제 몽양이 다시 지금 2020년에 재현하시면은 아마 다르게 볼 거라. 근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한 2달 전에 연세대학 박명림 교수를 또 모시고 강의를 들 때, 예, 그 박명림 교수도 이제 그 이야기 하면서 그분이 강조한 것은 근데 이 교조적 민족주의는 아니다. 근데 오늘 바로 우리 정세현 장관님 말씀도 민족주의적인 우리나라 이외에는 전부 우리나라 국가하고 같은 나라는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시지만 분명히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민족주의 대 실용적 민족주의를 이제 얘기를 하신 그런 틀에서 이제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 마침 이 자리에 우리 이원섭 전 옛날에 한겨레 신문 기자를 하면서 대북 통일 문제를 전담하셨고 지금 이제 대학 교수로 역시 남북 통일 문제를 연구하시는 이원섭 교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렇게 우리 정 장관님 쭉 수료해 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접근 방법이 사실 우리가 문재인 정권 왔을 때 상당히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어쨌든 간에 별로 진도가 못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계속 북한의 김여정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완전히 정말 모욕을 받는 이런 일도 있는데 앞으로 방향 타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이런 아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입장에 근거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이제 타결해 나가야 될 건가. 뭐 또 내년에 뭐 베이징 동계 올림픽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이원섭 교수께서 잘 아시니까 좀 구체성을 띠고 한번 좀 질문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이제 제가 맞아 딱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고 그다음에 힘이 없을 때는 민족주의도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민족주의 제대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걸 우리 민족주의 입장에서 자국 중심성을 확립할 때가 됐다. 근데 의식은 아직 거기까지 우리 뭐 지도층이라고 그럴까, 뭐 정치인들까지도 거기까지 모든 것이 지금 문제고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얘기하면 되나요? 예, 조금 그 마이크. 북한 같네. 옛날에 2001년인가 북한에 가가지고 문화성에 핀 마이크가 4개밖에 없다고. 예, 뭐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요. 우리 정세현 장관님은 뭐 학창 시절부터 자주 뵈왔고 또 제가 한겨레 신문사에서 정치부장하고 논설위원하고 논설위원 실장 하면서 쭉 남북 문제, 한반도 문제, 평화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갖고 봐왔었고 학교로 가서 한 10년 동안 있으면서 학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쭉 관심을 갖고 지금도 현재 문제에 대해서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따로 뭐 제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우리 정 장관님 하신 말씀에 좀 제가 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의견을 좀 듣고 싶은 그런 정도입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작권 문제도 나오고 그랬는데 참 아쉬워요. 우리 그때 무슨 마음이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미국이 전작권을 가져가라 이런 얘기가 잘 돼갖고 노무현 대통령 때 전시작전 통제권 이거를 다 환수하기로 날짜까지 다 못을 박았는데 그거를 이명박 대통령 때 그걸 가서 스스로 가서 잦은 반납이죠. 그걸 뭐 연기를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이명박 대통령은 날짜라도 박았는데 조금 연기해 갖고 박근혜 대통령은 뭐 조건이 맞아야지 이걸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갖고 더 어렵게 만들어 와 갖고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 때 2012년 4월 17일 날 찾아오는 걸로 했어요. 417이라는 숫자를 보면 재밌습니다. 넘어간 것이 7월 14일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이거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2015년 12월 31일 날 찾아오는 걸로 밀어넣은. 이게 자기 임기 끝난 뒤에 박근혜가 돌아가지고는 핵 문제가 해결된 뒤에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걸 환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번엔 또 미국이 좀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완전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중국 포위 전략을 펴고 그러니까 아까 코드 말씀도 하셨고 오커스 말씀도 하셨고 그러는데 이 전작권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빨리 환수를 해와야 되겠는데 세계 국방력 6위라는 국가가 이게 뭐 정말 엄청난 그 파워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가져오고 미국에서도 좀 뜨뜻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우리 국내에서 특히 더
그거 가져오면은 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뭐 주한미군 문제가 접수가 된다. 뭐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반대하는 세력들도 많고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세계에서도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런 문제를 빨리 이게 좀 자주적인 입장에서 독립적인 입장에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참 그 남북 지도자가 4.27 판문점 선언에서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그 개성공단도 재가동하기로 거의 다 남북 사이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합의까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참 지금 하나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정부가 좀 주체적인 힘을 갖고 그걸 좀 더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너무 주춤거리지 않았느냐. 미국에서 조금 약간 견제하는 그런 그거를 보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왔다 갔다 하고 뭐 엄포도 많이 놓고 그런 것도 있었긴 하겠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너무 조심조심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남북이 정상이 합의한 뭐 금강산 관광 그것 개성공단 이 하나는 그 이명박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을 중단했죠. 그리고 개성공단 이 부분도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폐쇄를 한 건데 이거는 대북 제재하고 국제적인 제재하고는 제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간접적으로야 뭐 연관이 되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주적인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그런 거를 해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은 좀 더 뚝심 있게 한번 밀고 나가갖고 우리 남북이 합의한 것들은 이거는 지켜야 된다 하는 것들을 좀 더 자신 있게 밀고 가야 된다. 아직도 임기가 좀 남았으니까 종전선언 문제도 있고 전반적인 그 주체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다. 몽양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또 특히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작권 환수 문제 관련해서 참 부끄럽고 참 가슴 아픈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 전작권을 임기 내에 찾아오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대선 공약이었었어요. 근데 5년 동안에 찾아올 수도 있었을 텐데 계속 미국 쪽에서 뭐 그 빨리 찾아가고 싶으면 그만큼 봄 가을로 한미 연합 훈련을 계속해서 전작권을 돌려준 뒤에도 한미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돌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미국이 그 입장을 그렇게 정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이 얘기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알게 된 불편한 진실, FOC라는 단어가 있어요. Full Operation Capacity, Capability인가?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찾아온 뒤에도 미군은 계속 남아 있어야 되니까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를 구성을 하고 이제 작전 지휘권은 한국 합참의장에 갔지만은 한미연합사가 계속 그대로 존속을 하고 주한미군도 있는 조건에서 한미가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지 그것을 fully operation 할 수 있는 그런 capability가 갖춰지면은 그때 주겠다는 식으로 이게 틀이 짜여버렸어요. 근데 full operation capability인지 capacity 그 아이디어를 낸 게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 초에 국가안보실장이랍니다. 공무원의 한계죠. 예? 공무원 기만 있으니까
정의용 의원은. 그래서 그 full operation capability 이제 capacity 그 FOC가 이제 다 되면 어떻게 되는가? 모양새는 한국한테 작전 지휘권을 놓지만 역시 실질적인 지휘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뭐 연합사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행사하는 모양새. 그러니까 공산당의 군대 조직이 그렇잖아요. 사령관보다 높은 것이 군 부대 정치국원입니다. 중공군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중국 국민당 군대도 장개석 시절에 중국 국민당 군대도 부대 사령관 사단장보다는 그 사단의 정치위원이 오케이를 해야만 그 사단장의 결정이 현실로 구현되는 그런 식으로 됐었는데 그거는 이제 초기에 국공합장을 할 때 레닌이 보낸 보이틴스키라는 사람이 손문한테 너희 군대 조직을 우리처럼 만들어라고 해서 그때 시작한 거예요. 초기 국공합작 때. 그러니까 그런 소위 그 사령관 명목상의 사령관보다는 정치위원이 오케이를 해야만 일적으로 그것이 효력을 갖는 식으로 공산당이 움직이는데 지금 FOC도 그럼 그런 상황을 상정하고 매너낸 조건 아닌가? 그럼 뭐 어느 세월에 돌아오겠어요? 학장님, 예, 예. 말씀드려도 돼요? 예. 마스크, 마이크. 여기서 할까요? 글쎄요. 오늘 정세현 장관님 감명 깊게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그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까지 정부의 깊은 속에서 이 통일 문제와 그 외교 문제 이런 것들을 들여다 보시는 경험을 토대로 또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연구를 계속 하셔서 발언하시는 지금 우리 시대에 그 전문 강사가 장관님 외에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분들도 연구를 많이 하셔서 발언하시지만 정부 속의 경험을 갖고 그 토대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그 중요한 위치에서 역사적인 발언들을 하고 계신다. 때로는 장관님의 발언이 본인이 또 과거에 정부에서 많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위험 부담도 내포된 상태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이 중요한 발언들을 해주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시대에 대단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래전부터.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만큼 국력이 신장했으면 우리 입장에서 충분히 발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기어드는 이런 습관이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하여튼 안타깝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쭉 하셨는데 데이비 스트라우브라고 지금 스탠포드에 가 있는 예, 그 외교관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있었죠, 뭐. 그렇죠. 여기 그 서울대학에도 와 있었고 여기 또 연구소에도 와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김근태 선생하고 이 민주화 운동 할 때부터 그분들이 우리 담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해왔는데 그러한 분들도 우리한테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때가 노태우 정권 때인 것처럼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 때도 또 여러 번 왔어 여기 근무했거든요. 이 주한 미 대사관에. 이제 스트로브는 이게 밑에서만 직원이었었지. 그렇죠. 미 국무성의 한국 과장도 했고 예. 일본 과장도 했고 이 동북아의 그래도 전문가라고 보이는데 그분이 한때 저희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한국 외교부가 한국 정부 이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네들이 그러면 우리도 자기네들 이 얘기를 좀 시원하게 하겠는데 한국 정부 입장이 뭔지 얘기를 안 하니까 아이 참 답답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이 알아서 기르라고 미국이 무슨 생각하는지 그 더듬느라고 말을 안 한다 이거야. 혹시 말 잘못하면 또 혼날까 봐서 이런 식이니 답답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또한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주로 이제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국력이 이만큼 됐으니 이만큼 우리가 발언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하는 외교관들이 퍽 드물어요. 그 외교 공무원들이 이제 주로 하는 일 아니겠어요. 거기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군 장성 출신들, 더 해요, 그렇죠. 군 지도부들은 이게 평생을 미군 체제하에서 살아가지고 미군하고 같이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냥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게. 그래서 이 두 그룹들이 우리 국가가 우리 목소리를 내는데 가장 저해 요인이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정부가 문재인 정부도 아까 말씀하신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여하간 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지금 5년이 넘어갔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음 정부에 들어서서는 그러한 거의 외교 공무원들과 이 군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해주지 않으면 이거 하세월이에요. 하세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될 것인가. 물론 외교관들 말 들으면 그 당신들 말은 쉽지만 미국한테 한번 찍혀가지고 한번 안 당해봐서 그런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한테 안 당하고도 우리 목소리를 내서 관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그 내용들을 좀 더 강조해 주시면 장관님께서 우리가 백날 얘기해봤자 안 되니까 장관님께서 이러한 분야들을 그 겁 안 내도 우리 안 죽는다. 이런 용기를 좀 더 북돋아 주시면은 더 큰 역사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있는 사람이 우선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도 대통령 측근 참모가 글쎄요 그거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는 식으로 하면 못합니다. 이게 짝이 맞아야 돼요. 제 얘기였네요. 교육이 썩었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교육을 참 해야 돼 이거. 응? 제일 중요한 교육을 잘해야 된다. 예. 교수님 교육이 출신. 썩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원래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대선 국면이죠. 대통령 선거 국면인데 우리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몽양 선생이 다시 나타나시면은 바로 이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을 이제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우선 1차적으로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이 실용적 민족주의에 입각한 그 확고한 그 정치적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우리 정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트, 관료 엘리트들이 그 스스로 자각하다든가 혹은 뭐 교육받는다든가 이분들의 그 자기 혁신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런 점을 또 나중에 우리 장영달 이사장께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오늘 그 이 좀 몽양이 2020
21년에 다시 나타나면 어떻게 하실까? 또 지금 이 대선 국면에 어떠한 그 태도를 표명하실까? 이런 그 생각을 결론으로 우리 갖게 되는데 오늘 얘기했던 그 이 주제들이 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노력해가지고 이 대선 국면에도 반영되도록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마지막 한 말씀 좀. 예. 아까 그 식사하고 오면서 후원회 회장들이 모여가지고 완팀을 만드는 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뭐 11월 8일? 12월 2일. 2일? 11월 2일. 네, 좋은 일인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면은 절대로 그 미국한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거기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보수는 기본적으로 미국한테 완전히 갑을 관계에서 을로 들어가야 우리가 편하다는 것이 보수들의 기본 이 인식 체계니까 의식 구조가 그래요.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내가 볼 때는 미국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뭐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대통령이 된 뒤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대통령 측근 참모들이 아이고 미국에 대해서 노라고 했다가 큰일 나는데요 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아무리 그런 그 생각이 있어도 용기를 못 냅니다.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금강산 관광을 미국에 허락받기로 하고 시작했으면 못했습니다. 그것을 김대중 대통령이 이거 그냥 일을 저질러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당시 외교안보 수석이 임동원 불러가지고 그때 이제 자카르타에서 그 ALF 회담인지 뭐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정상회담 하는 와중에 잠깐 불러서 갔더니 이분은 이제 금강산밖에 생각이 없는 게 11월 18일 날 98년 11월 18일 날 배가 뜨는 걸로 지금 현대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계속 미사일 쏘아대고 뭐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고 분위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임동원 수석이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누군가 맞장구를 쳐주기를 바란다 하는 것을 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임동원이라고 하는 분은 뭐 군인 출신이었지만 상당히 깨어있는 군인이기 때문에 또 외교관 경력도 있고 그때 대통령님 이럴 때는 우리가 좀 모험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지 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바로 연락하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때 차관 때입니다. 98년 11월 16일인데 15일인가 16일인가 대통령은 아직 들어오기 전이고 20일 날 이제 클린턴하고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돼 있는데 배는 18일 날 띄울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자카르타에서. 지금 장관실에 전화하니까 장관이 안 계셔가지고 차관님한테 대통령 말씀을 전합니다. 미국이 다 도청할 테니까 그 18일 날 그거 말입니다. 그 원래 원한 대로 합시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제 내막을 잘 알면은 그렇게 애둘러서 얘기를 해도 아 이것들이 지금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구나 하는 식으로 이제 감지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수석님,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수석님도 일을 저질러 버리자는 말이죠. 그래놓고 나중에 미국은 나중에 설득하자는 말이죠. 그랬더니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랬어. 알겠습니다. 그 바로 이제 장관 들어오시길래 보고하고 현대에다 연락해줬죠. 그런데 만약 그때 실무적으로 협의를 시작했으면 미국한테 허락받고 하려고 했으면 과장급에서 부차관급으로, 부차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여기서 부장관급으로, 장관급으로 장처럼 올라가는 데에 100년 하청입니다. 못해요.
근데 20일 날 이제 클린턴이 18일인가는 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서울로 이제 들어와서 20일 날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첫 인사가 18일 날 저녁에 금강산으로 떠나는 배가 출항하는 그런 장면을 도쿄에서 텔레비로 봤습니다. 매우 아름답더군요. 축하합니다. 끝. 그렇게 해서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노라고 말하고 우리 독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할 때 거기서 측근 참모가 그렇게 갑시다 해야지. 그거 그래도 미국하고 좀 얘기는 좀 해보고 해야지. 나중에 뒤탈 생기면 어떻게 하죠? 하면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 대통령이 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의 소위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자국 중심성을 가지고 외교를 하겠다는 입장도 강해야 되지만 주변 측근 참모들을 뭐 장관이고 어떻게 보면 요즘 청와대가 더 중요해요. 뭐 그야말로 그건 수시로 만나게 돼 있고 뭐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들을 소위 자국 중심성을 가지고 외교를 할 수 있는 용기, 배짱, 그걸 가진 사람들을 뽑아야 됩니다. 전문성이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야말로 뭐 일종의 거트라고 그럽니까? 일본말로는 게 일본말. 글쎄 그 우리말로는 일본말로는 오독고 기질. 여기 저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저 배짱. 한번 하는 거지 뭐. 그게 있어야 돼요. 참모들이. 그거 없이 막 서기처럼 기술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인과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러면 안 돼. 그거 좀 잘 좀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꿈속에 몽양 선생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